청년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이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이 안정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전문직, 또 공무원 이런 한 상위 5% 정말 늘려잡아도 10%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괜찮은 묶음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저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직무훈련을 통한 자기 개발과 또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 저는 지자체와 또 대학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핀란드에 가서 최근에 이제 교육학과로, 원래 저는 변호사인데 교육학과로 대학 정책을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왔습니다. 이유는 이 대학 개혁 이전에 그 핀란드 상황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대학은 2년제, 그리고 뭐 그런 단기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이런 것을 한 10여 년에 걸쳐서 지금 한기대나 상기대, 한동대 같은 그런 4년제 플러스 석사의 그런 직업대학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대학 경쟁력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제 들여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 지원 예산의 대부분을 거기에 투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여기 지금 사실 서울대연대, 고대, 성균관대 오셨겠지만 저는 대학 지원 예산이 이렇게 최상위 대학에 집중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중간쯤의 중소기업과 연계된 그런 산학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대학들의 대학 그 지원 예산이 많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중간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실 상위권을 향한 말도 안 되는 그 피나는 경쟁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 같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공부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옛날 개발시대의 공공기관 그대로 돼 있어서 불필요한 공공기관에서 엄청난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돈을 공공기관을 개편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또 청소년 서비스, 또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공자산관리 이런 어떤 그런 서비스, 공공서비스, 사회 서비스 분야에 지금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 공단, 어떤 공공 서비스 공단이 만들어져야 하고, 대개 선진국에서는 그런 예를 들면 유스센터나 뭐 이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준공무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 빼고 아니면 무슨 공공기관, 뭐 시내 직장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임금을 받는 사람 빼고는 그런 실제로 보육 서비스든 요양 서비스든 뭐 교육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단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헬리콥터로 뿌립니다. 하지만 그게 중간에 기관들에서 어딘가에서 없어져서 맨 아래에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월 130만 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안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사회 서비스 공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준공무원, 연봉 3천만 원 정도로 고용이 안정된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그런 서비스 관련된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가 됩니다. 지금은 월 130만 원 일자리고 그런 허들의 일자리가 돼서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딘가에 갈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우선 당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게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청년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은 지금 이제 몇 개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주고 있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수당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케이스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보편적인 의미의 청년 수당을 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청년 세대는 근본적으로 세대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으로 막혀 있고 대기업 정규직으로 막혀 있고 모든 어떤 기회가 차단된 이런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듯이 청년들에게 그런 보편적인 수당을 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예산이 아주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또 내일 채용공제, 또 이제 대학 소득 장학금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받는 사람만 받고, 또 그 정보가 있는 사람 받고, 또 끈이 있는 사람 받고, 그리고 대개는 저희 딸도 지금 약국에 근무하는데 온갖 혜택을 다 받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예산들을 다 모아서 보편적이면서 소득 차등적인 청년 수당으로 설계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그런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그걸 신청하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애면서 또 중복되고 누락되는 비효율성도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그 청년 수당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취업 준비나 또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불필요한 공공기관 없애고 정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과도기적으로 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의 대안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박주현 의원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박주현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현재 추진하고 계신 정책이 전주를 제3의 금융지로 만든다 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경작과 학생인데 제가 배우기로는 이제 이런 금융기관은 특히 집적 효과가 되게 중요한 기관이다. 모여있을 때 그 효과를 더욱더 크게 발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그 여의도 그리고 부산으로 이미 두 갈래로 찢겨져 있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전주로까지 이렇게 찢겨지게 된다면 더더욱 그 모여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약간 인적 자원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금융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교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 전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전국의 일자리를 조금 희생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결국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양극화의 상당한 부분이 지역 격차입니다. 예, 지역 격차를. 그래서 지금 이제 헬조선의 근본적인 원인이 양극화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지역 격차이기 때문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강제 이주를 해서 그 공공기관들을 지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북에는 LH가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전북에서 굉장히 바라던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경상남도 진주가 가로채갔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께서 진주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로채가고 그 대신으로 이제 던져준 게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금운용본부가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650조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한 1000조 이상까지는 그 자산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 자산을 운용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서울의 금융중심지와 또 부산의 금융중심지와 전북의 금융중심지가 포커스가 다릅니다. 어차피 전북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650조 향후 1000조까지의 어떤 그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한 그런 금융 관련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재산금융 중심지 지정이었고,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새만금이 오랫동안 사실 이제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새만금 신항도 이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식품 무역항으로 최근에 이제 해수부에서 그렇게 이제 항만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식품 무역에는 반드시 금융이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식품 무역 금융과 또 자산 운용, 이거를 합해서 재산 금융 중심지로 키워내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고, 이제 우리 이제 부산 국회의원 계시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제2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산의 경우하고 형평이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 규모의 비경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규모의 경제, 사실 이제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여러 가지 효율적일 것 같지만 어느 단계를 넘으면 거기에서 비효율이 또 엄청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진국일수록 우리가 이제 제일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독일은 지방 자치가 엄청나게 잘 돼 있고 그 모든 지역이 다 중심을 가지고 잘 삽니다. 그리고 기업도 어느 한 막 대기업이 뭐 삼성, 뭐 현대가 완전 휩쓰는 게 아니라 그런 중소기업들이 하나하나 이제 곳곳에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고 점점 잘 살게 되고, 그런 것처럼 지역적으로도 기업도 어느 한쪽으로 다 모이는 게 결코, 그러니까 물론 개발 시대에는 그게 좀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상의 단계를 잘 돌파할 수 있어야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산금융중심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저는 87년에 결혼했고요. 32년 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 아들이 결혼했고, 아마 내년 정도에 딸이 결혼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한 2년에 걸쳐서 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제1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8개 부처와 함께,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또 저희 남편의 경우에 이제 판사를 했었는데, 정말 배석들이 끊임없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또 이제 배려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저도 이제 저희 보좌진도 항상 결혼시키고 뭐 임신하고 이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저는 이제는 결혼을 권장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더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고, 일자리 문제나 주거 문제나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기성세대의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지금 결혼을 할 때 무조건 사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순간 부모님 세대의 어떤 결혼 가치관에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도저히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너무 많아서 감히 결혼을 제가 권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이제 사소한 문제부터 좀 고쳐나가야,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할 때 쭉 조사를 하니까요, 더 이상 결혼의 문제가 그 보육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경력 단절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근본적인 문제였어. 헬조선이다.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정말 5%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아무런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이걸 뚫고 가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 가지, 뭐 그나마 지금 어쨌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좀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요즘 막 분양을 받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혼주택 그래서 이제 분양받는 거는, 그거는 정말 너무 청년 금수저들에 대한 대책인 것 같아요. 예. 결혼해서 뭐 정말 수억 원의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정부의 어떤 그런 결혼 지원 예산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근로소득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소득 맞벌이 하는 걸 좀 상정해서 그 부분은 조금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청년을 위한 공공원룸, 공공기숙사 정책,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 주택이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막 대규모로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에 딱 한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간은 20년, 30년 혹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조건이 청년에 맞지 않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도심에서 가까운, 역세권에서 가까운 1, 2인 가구를 위한 그런 공공원룸이나 공공기숙사, 그리고 그 기간이 영구적일 필요 없이 사실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뭐 3년, 5년 혹은 뭐 길어야 10년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공공 오피스텔, 뭐 공공 기숙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 그런 뭐 원룸이나 이런 기존의 그런 데들은 굉장히 안전에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대로 된 그런 큰 관리, 공공 관리가 되는 그런 공공 원룸은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사회에 끼치는 폐악이 큽니다. LH가 막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만든다고 대단히 단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막 소유권을 엄청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또 그 로또를 줍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 세입자는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게 로또거든요. 분양을 받는 게 로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약간 사행심의 노예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고 그 LH가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그 토지를 또 민간 건설사에게 넘깁니다.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제안은 LH가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가 그냥 공공임대주택을 다 때려져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대규모 단지를 더 이상 조성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주택을 보급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1, 2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역세권에 지금 이제 공공이 갖고 있는 그런 짜투리 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내 뭐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유수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런 공공 원룸들을 짓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파출소, 뭐 숙방서, 또 뭐 동사무소 이런 이제 공공 건물의 경우에 한해서는 저는 용적률 다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건물에 용적률 풀어주는 경우에 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걸 개발 이익을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공공 건물의 경우에 용적률을 완전 높여줘가지고 1층, 2층은 예를 들면 파출소, 주민센터 이런 걸 쓰더라도 그 위에는 다 이제 공공 기숙사로 활용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는 이거를 한 사람에게 오래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재고 상태에서는 3년 혹은 5년 정도를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시세도 한 시세의
시세의 한 6, 70% 정도로 해서 한 3년 정도로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짓다 보면은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3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더 늘어나면 2번 연장 가능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한 8년 지나면 분양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그거는 절대 그것도 하나의 로또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족족 계속 그 재고를 쌓아야 되고 저는 사실 지금 용산공원 앞으로 이제 어떤 시민공원 만든다고 하는데 시민공원 만들어야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공공원룸으로 때려짓는 거 전 찬성합니다. 그런 정도의 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됐을 때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20%, 30% 됐을 때 자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주거 문제에서 주거 급여를 좀 더 지급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그런 공공원룸, 공공기숙사, 공공오피스텔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 졸업하고 복지를 전공한 박선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늘 페스티벌에 관련해서 만족도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좀 전에 김수민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최연소 얘기하셨는데 저도 39살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하면서 최연소였습니다. 예. 오늘 페스티벌에 나와서 어쨌든 청년당을 만드셔야 돼요. 예, 남이 대신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정치에서는 일단 가치와 비전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진짜 치열하게 선착해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좋은 말 가지고 할 수 없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 하지만 공부를 하는데 엉뚱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는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런 지난한 작업을 해야 그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께서 청년당을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이 지금 오늘 이제 하여간 정개특위를 통과를 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서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하고는 좀 정치 지형이 달라서 한 사람이 어떤 지역구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어떤 청년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어떤 그룹들이 그 전국에서 표를 모아서 거기에서 비례대표로 대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청년 정당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화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도 많고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의 모임이 정말 정치에 대해서 또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가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